캐주얼 크립토 팟캐스트. 우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저도 약간 정신이 나가려고 할 뻔했어요. 지금 크리스토퍼님, 에릭님, 데이먼님 세 분 다 밀라디 푸사를 달고 저를 맞아주시길래 아, 이거 어디 구석에 가서 폭행당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게 무서운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부터 좀 하시죠. 크리스토퍼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피자원 코파운더로 있고 현재 그 램리아에서 한국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토퍼라고 합니다. 그 대체로 그 운영과 지금 전략 맡고 있고요. 그 프로덕트 관련해서도 좀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릭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피전의 코파운더를 맡고 있는 에릭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유니사 랩스 코리아 커뮤니티 쪽에 있다가 이번에 피전 시작하면서 합류를 했고요. 저는 주로 프로덕트 위주로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피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저는, AI 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웹2 쪽에 있었다가, 올해 초에 웹3 쪽으로 넘어와서, 현재 피전 쪽에 있는 AI 에이전트랑 관련된 엔지니어링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작다고 누군가 불평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더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모두 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좀 나눴는데 AI 쪽이 지금 그냥 다 뒤져버렸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토퍼님은 제가 아는데 그 AI16Z 미드업에 갔다가 우연히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를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나는 정확히 뭘 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님하고 조금 연락을 주고 받다가 우리 이런 거 조금 해보자, 조금 배워보자 해가지고 지금 키게 됐는데 먼저 오늘 질문을 몇 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Vision AI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네, 제가 소개를 해야 될까요, 혜님? 그 피전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최고의 AI는 고품질 데이터와 그 인간의 반복적 피드백을 결합할 때 만들 수 있다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현재 AI 연구와 개발을 위한 그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지금 고품질 데이터 구축하고 지금 인간 피드백을 통해서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 AI 모델을 최적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간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오픈 AI 같은 애들도 다 인간 피드백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건데 이제 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정확히 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첫 시작은 이제 그 ethical AI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아마 데이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쪽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데이먼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이미 큰 회사나 이면 엔터프라이즈에서도 관련된 AI 레이블링을 사람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디센트럴라이즈 되는 환경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은, 중앙화된 AI 데이터 관리에서는 사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조차도 웹2를 지금까지 했던 사람이고, 데이터를 중앙화된 AI 데이터에서 엔터프라이즈 관리한다는 것은 데이터 자체에 일단 바이어스나 데이터 자체에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가공하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AI의 결과나 발전 놓고 보았을 때는 중앙화된 AI 데이터 관리에는 상당수 문제가 존재합니다. 피전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중앙화된 AI 데이터 관리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하는 방향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규모 AI 모델 개발에서 이제 이런 중앙화된 비효율성을 좀 낮추고, 그리고 제한된 피드백 구조를 좀 해결하고자 저희가 이 피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티클을 조금 읽다 보니까 few target? 뭐 이거 발음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한국말로 그냥 구수하게 발음을 하면 퓨터키라고 하는 개념이 부제에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100%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퓨터키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아티클 지금 이제 제가 화면을 조금 띄울 건데 잠시만요. 이 화면에서 DSAI라고 하는 것도 되게 언급을 많이 하세요. DESAI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 퓨탈키라고 하는 개념, 이 DSAI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개가 어떠한 뭐 관계가 있는지 AI 개발에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퓨타키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퓨타키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오래됐다면 오래될 수 있고 좀 짧다면 짧은데 그 경제학자 중에 그 로빈 앤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안한 이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예측 시장, 그러니까 프레딕션 마켓 있잖아요. 아마 프리 마켓 같은 거 사용하시면서 좀 익숙하시던데, 그러니까 기존의 거버넌스가 사실 그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 특정 고래라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특정 네. 투표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거버넌스가 이제 오용될 수 있다는 게 좀 전제로 깔려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에 사실 돈을 걸고 이제 저희가 초금융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돈을 걸고 거버넌스에 참여를 하는 그러한 방식의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AI 개발에 있어서 돈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는 이제 개발적인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 모델이 뭐 어떠한 예를 들면 뭐 영상 관련된 모델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게 광고 관련된 영상물을 만드는데 더 최적화된 AI 모델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하고 투표권을 행사를 해서 그 AI의 발전 방향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제 버티컬 AI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 했을 때 그 KPI로서 그 특정 벤치마크 점수를 이제 어디까지 끌어올린다 하고 이제 그 방법을 이제 프로포절로 이제 올린 뒤에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게 결국에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그 프로포절에 투표를 많이 할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기각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함의를 하는 게 AI 개발을 탈중앙화된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퓨탈키를 이용해서 AI를 개발한다는 게. 근데 맞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탈중앙화된 AI 개발 자체가 조금 그 타오 때부터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뭐 가능하냐? 에리골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야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들었을 때 그냥 저 똑똑한 사람이 저런 말 하네. 안 되는가 보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밖에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탈중앙화된 어떠한 형태로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그렇게까지 제너럴하게 넓은 범위에서의, 개발을 한다고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AI를 최적화하는 방향이고요. 탈중앙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데이먼님 추가 설명 가능하실까요, 혹시? 탈중앙화 부분이요? 네네. 사실 이제 이런 게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시도해본 케이스가 많이 없잖아요, 사실상. 한다고 다들 말은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실 가장 큰 AI를 웹3에서 적용한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웹2 사실 사람에 아직도 가깝거든요. 웹2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한다고 해놨을 때에 이 여러 가지 스텝들이 존재를 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되고, 방법은 뭐를 써야 되고, 사람들 어떻게 동원해야 될 거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우린 이걸 할 거야. 라고 정해놓고 약간
그냥 경주만 좀 달려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서 디센트럴라이즈 하는 방향에서 아까 크리스님이 말씀 주셨듯이 최적화를 하는데 그 방향에서 일단은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든가 혹은 이 아까 그 뭐 모델에 관련돼서 어떤 비디오 모델이나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듯이 이 모델을 어떻게 최적화해 나갈 것인가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좀 이렇게 투표권을 바탕으로 나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사실 AI는 거의 본질이 데이터라고 항상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 뭐 어떤 데이터를 가공해서 모델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것인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글을 요약해서 사실 읽은 경향이 좀 강한데, AI가 저한테 말해 주기로 또, 그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크리스토퍼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확히 어떤 것을 효율화를 한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효율은 제가 말하는 게 좋을까요, 크리스님? 네, 제가 말하는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효율은 사실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프로젝트의 가장 좋은 효율적이라고 가장 말할 수 있는 방법은 고품질 데이터를 만드는데 데이터는 사실 명확한 밸리데이터만 존재한다면은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사람에서 센트라이즈 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다 보면은 집단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 의견이 곧바로 AI에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장치에 많이 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은 AI에 대한 여러 가지 옵티마이즈를 진행할 때 훌륭한 관찰자를 뒤에다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에 대한 가공이나 모델에 대한 가공 방법을 투표하고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은 분명히 이 방향이나 AI가 더 긍정적인 방향을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방향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혹시 답이 좀 됐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사실 뭐 저야 AI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상상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AI를 결국에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AI 그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고 정제를 해서 이 문장은 이러한 뜻이야라고 걔네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작업이 있는 거라고 상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더 좋은데 사실 정말 간단하게 들어갔을 때 그냥 문장 하나 딱 주고 야, 이거 좋은 데이터인 것 같아, 나쁜 데이터인 것 같아. 이 정도만 할 수만 있어도 AI가 굉장히 정교하게 발전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오픈AI나 다른 데서도 저작권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퍼플렉시티도 제가 문제가 됐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뉴스 회사나 이런 데서 최근에 고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를 구할 수는 있어도 그 데이터를 정제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구하는 것도 힘들어질 텐데 그럼 요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방향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저작권 분쟁과 이 소위 말하는 데이터 월, 이 표면 넷상에서 긁어올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다 떨어진 문제 때문에 모델에 대한 향상이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문제를 이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저작권 문제 돈 엄청 들고 데이터도 유한적이니까 그거를 데이터 레이블링 자체, 데이터 분류 자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해서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크립토에도 다른 방향으로 바나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걔네들도 이제 그 MIT가 아니라 하버드였나 여튼 그 아줌마랑 아저씨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월 문제 그리고 이런 저작권 문제 때문에 AI 발전이 그러면은 지금 다들 이런 뭐랄까 효율적인 개발 방안 혹은 이런 데이터를 모종의 이유로 못 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개발을 이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피전 AI만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도 싶고 사실 이렇게 떠오르게 된 가장 큰 이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듯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고 데이터를 모으고 레이블링하는 프로젝트는 사실 정말 많잖아요. 웹3, 웹2에도 너무 많고 웹3에도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들의 대부분의 큰 문제점은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항상 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특히 뭐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들도 많고 많은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되게 모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딥시크도 뭐 나와서 굉장히 모델들이 많이 흡체졌고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수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어저께는 기사를 봤는데 구글 어시스턴트 AI가 과학자가 10년 동안 연구한 거를 이틀 만에 그냥 자기가 추론으로 맞춰버렸다. 이런 것도 나올 정도로 AI가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 타이밍에 그러면 이런 효율적인 AI를 가져와서 얘네를 밸리데이터로 뒤에 검증자로 두고 레이블링을 하는 요 방식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바탕으로 웹3에서 진행하는 케이스가 제가 관찰한 걸로는 못 봐가지고 일단은 조금 요 부분이 좀 유니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막 100%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못 하겠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거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크리스토퍼님이나 에릭님 계신가요? 사실 저희도 이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기 힘들더라고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챗 GPT가 저희한테 문제를 내는 겁니다. 야, A, B 중에 뭐가 더 좋아 보여? 라고 문제를 내는 건데 그럼 사용자가 A, B 중에서 좀 더 좋아 보이는 걸 레이블링해서 고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를 계속 골랐어요. 사용자가 잘 고르면은 챗 GPT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잘 레이블링하고 있구나. 오케이. 하고 해서 이 사용자한테는 그 부분에 더 가산점을 주고 계속 레이블링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나는 그냥 포인트만 걸고 싶어. 그래서 막 그냥 스패미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모델 한번 트롤링 해봐야지 하고 망쳐보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제 뒤에서 AI가 이제 감시를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종의 선생님처럼 뒤에서 서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레이블링 네가 했을까? 너가 맞춘 걸 제대로 했나?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사람이 제대로 했는데 AI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데이터를 모아서 AI를 계속 강화학습을 시켜줘서 좀 더 똑똑한 선생님이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AI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이 하던 일을 AI가 대체를 하는데 그 AI가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그 AI도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이 오차율을 더 낮추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AI가 이제 감시를 하는 역할은 이제 보통 인간한테 주어지는 역할이라고 이제 보통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 그러니까 사실 웃긴 게 저는 오타 같은 거를 찾는다고 해도 AI가 나 대신에 더 잘 찾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봐도 야, 이거 그래도 AI니까 내가 다시 한번 더 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시간은 그러니까 이게 신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인간은 AI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평소에 뭐라고 해야지 이제 개발을 직접 하시니까 그런 물음들, 이 인간과 AI의 신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언제쯤 뭐라고 해야 돼? 결정 날지, 해소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조금 수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좀 결과적으로 좀 이거는 저도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은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가 AI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을 시점은 AI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저희가 부족함을 못 느꼈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누가 챗GPT로 봐서 물건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번역한 거 보면은 누가 봐도 GPT가 쓴 거네 하는 느낌이 다들 좀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못 발견할 때쯤에 저희가 AI를 신뢰하는 수준이 돼버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지만은 지금 들리는 여러 가지 논문이나 리서치 결과나 혹은 이제 나타나는 뉴스들을 봐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근 2년 안에는 거의 완벽한 밸리데이터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AI가. 2년이요? 그것까지. 네, 2년 길게 봤을 때 2년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2년. 짧게 보면 뭐 몇 개월?
반년일 수도 있고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 혹시 나머지 두 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평소에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제가 약간 SF를 좋아해서 이제 공상과학적인 얘기들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마블 영화를 제가 옛날 거를 자주 볼 때 이제 캡틴 아메리카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인간과 인공지능 중에 진짜로 감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인공지능이 오히려 감시자가 될 수 있는 발상에 대해서 사실 어색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까지도 그게 어떻게 뭐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이 먼저 많이 깨준 것 같아요. 사실 블록체인에서도 서로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총을 겨누고 있지만, 이제 무신뢰성, 트러스트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도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이라고 하면 사실 그 현실 세상으로 생각하면 이제 진짜 1차 산업, 고기 잡고, 과일 따고, 농사 짓고, 이거에만 지금 인간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고차원적인 AI가 진짜로,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그 과정 역시도 인간이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나열하는 과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약간 이제 인간과 AI의 대립과 같은 주제로까지 이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AI는 무조건 인간이 짓누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예를 들면은 요즘에 쇼츠 같은 것도 그 사람 아바타로 만들잖아요. 막 사람들이 뭐 그 아바타로 뭐 면접 봐가지고 면접관을 아예 AI 아바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 흉내내는 것들 때문에 어 뭐랄까 AI에 관해서 사람들이 좀 레이블링을 이건 AI야, 이거는 완전 뭐 인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거든요. 인간과의 구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이 관성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더 AI라는 것은 그냥 진짜가 아닌 무언가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어떤 시대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감시자의 역할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진 얘기긴 해요. 그 감시자라는 거는 결국에 이 블록체인 위에다가 그 노드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감시를 하게 만들면 되는 문제인데, 이제 단순히 인간을 따라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AI를 바라봤을 때는 또 이 인간과 AI는 결코 어떤 같은 레벨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너 인터넷에서 너 사람인 척 해. 그리고 성공하는 대신에 우리가 뭐 이거를 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거를 용인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 그 주장에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사실 AI는 언제 됐든 상관없이 완벽하게 툴로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베리게이터라고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감시를 해주는 일종의 툴이죠, AI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희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가운데서 우리가 AI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지는 AI 자체가 사람을 뭐 뛰어넘거나 그럴 수는 저 절대 없다고 보고 있고, 언제까지나 정말 좋은 도구, 정말 빠른 계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인데, 요즘에 뭐 딥시크나 뭐 뭐였죠? 그 무슨 에이전트 그런 것도 이제 까보니 클로드 뭐 소스 코드 베꼈다 뭐 이런, 마누스, 네, 맞죠. 예. 그런 소리도 많이 나오던데, 이제 클로즈 소스 vs 오픈 소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 크립토 쪽은 항상 오픈 소스 막 그러기 때문에 그 타오 이런 것도 막 엄청 뜨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더 시기를 길게 봤을 때 이제 몇 년을 봤을 때 이 클로즈 소스하고 오픈 소스 AI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가 이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다 한 분씩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먼저 진행할까요?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하실까요? 데이먼님 생각할 하셔도 되고. 네네. 네. 제가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도 생각해놓은 내용이 좀 있어서 한번 조금 훑어드리고, 누가 이기냐라고 이제 좀 계속 아까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AI만 사실 했던 사람이라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승자보다는 결국적으로 둘 다 상호 보완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딥시크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반공인적으로 결국 딥시크가 GPT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습을 했다라는 게 사실상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로컬 모델이나 오픈소스 모델이 이기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여전히 또 딥시크 난리 났었지만은 지금 1등은 또 GPT가 또 차지하고 있고, 뭐 며칠 전에 뭐 그록이 올라갔다, 뭐 제미나이가 올라갔다, 뭐 클로드 3.7 나오니까 GPT-1 누가 쓰냐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클로스드 소스 모델이 사실 자본력과 인프라가 너무나도 빵빵하기 때문에 벤치마크 상위권을 차지할 겁니다. 다만 그만큼 오픈소스는 대신에 한번 딱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써주잖아요. 뭐 디버깅도 해주고, 뭐 PR도 엄청 해주고, 뭐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해서 뭐 롤플레잉이나 금융이나 뭐 과학 쪽에 특화된 도메인 특화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클로즈드 모델이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금방 또 오픈소스 모델이 쫓아갈 거기 때문에 서로 되게 긍정적인 경쟁 관계를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골리앗이랑 다윗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얘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또 바로 치고 올라가서 또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 되게 상호 보완적인 공생 관계라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딥시크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픈 AI가 사실 오픈 AI라고 말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모델을 공개하지 않은 정말 클로즈드 AI의 끝판왕 중에 끝판왕이었는데 딥시크 나와서 한번 이제 휘청이니까 이제 나름 모델도 좀 빨리 내고 있고 소통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앞으로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오피스에서 많이 나누는 내용이라서 지금 데이먼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제가 이야기할 내용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리눅스를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오픈소스 운영체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오픈소스에 좀 마음이 가는 거는 맞고, 그게 지금 크로스 소스에 대한 그 발전에 대한 발전을 점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쫓아감으로 인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 클로즈 소스와 그 오픈 소스 둘이, 그냥 선의의 경쟁자지, 어느 한쪽이 이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클로스랑 오픈소스의 이 대결에 대해서 갑자기 떠오른 게 예전에 웹2하고 웹3에 대해서 구분을 한참 하던 1년 전 한국 트위터가 좀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온 생각들은 웹3가 웹2 그 다음의 것이다. 그러니까 세대가 나뉜다. 여서 웹3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실 책도 많이 나오고 프로젝트도 많이 나오고 종목 그 순환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둘이 양립하는 걸로 뭐 시장이든 사람들의 인식이든 결론이 났잖아요. 저도 클로스드나 오픈소스 이런 것들은 사실 결과적으로 둘 다 양립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차이가 벡터에서의 방향과 크기인 것 같아요. 이제 클로스드는 확실히 닫혀 있는 만큼 정책 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뭔가 추진을 잘할 수 있겠죠. 그 리더가 제일 잘하고 있다면 뭐 파트너십을 뭐 예를 들면 뭐 웹3와 AI의 그런 조합에 있는 곳 중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곳과 잘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픈소스는 반대로 그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사실 신기술이 여전히 웹3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퓨탈키도 그 중에 하나지만 사실 뭐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완전 동형 암호 같은 것도 그렇고 뭐 NPC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점점 저조차도
뭔지 모르겠는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는 확실히 오픈소스가 유리하지 않을까. 사실 AI가 이렇게 AI 에이전트로서 활용될 거를 예측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어쩌다 보니 정말 이렇게 여러 유스케이스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유스케이스를 여러 가지 만들 때에는 오픈소스가 유리할 것 같네요.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워낙에 크립토 쪽이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이고가 강하잖아요. 애들이 막 이거 모든 건 다 이제 오픈소스로 개발을 뭐 하고 뭐 그래서 우리는 뭐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돼 하면서 이제 막 탈중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당연히 저도 약간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이거는 오픈소스가 맞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했는데 세 분 다 이런 멍청한 질문에 좀 현명한 대답을 해주셔서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웹2, 웹3 이런 거 이렇게 막 굳이 선을 그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조금 아닌 것처럼 오픈소스, 클로즈소스 모델들 전부 다 나름의 역할이 있고 방향이 있고 거기에 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지금 한 30분 정도 떠들었는데 세 분 지금 세 분 다 지금 한국이신가요? 네, 저희는 한국에 한국에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다른 한 분은 이제 뭐 뉴욕에서 올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뭐 시간을 맞추긴 했는데 여튼 오늘 이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남기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불을 지르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데이먼님이 이제 그 AI 쪽에 쭉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혹시 해도 돼요? 뭐 개인적인 감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도 제가 사실 PhD를 지금 인공지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하고 있고, 제가 거의 8년 정도 AI 쪽에서 업계 일을 했었는데, 웹2에서 웹3로 넘어온 지가 3달 딱 됐거든요. 오늘로 치면 3달이 됐는데, 거기서 프로젝트들을 저도 이제 웹3라는 환경이 뭔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좀 많은 걸 봤었는데, AI 지금 아까 서론에 말씀해 주신 AI 섹터가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웹2도 그렇고 웹3도 특히 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웹2 시선을 봤을 때는 웹3에서 쓴 AI가 너무 비성숙한 거를 성숙하다고 좀 말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좀 가상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AGI 다들 얘기하는데 AGI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웹2에서 AGI 말하는 회사 몇 개 있습니다. NVIDIA 있고요. 오픈 AI 있고요. 뭐 AWS 같은 데들 있긴 한데 이런 데들은 대기업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웹3에서 말하는 AGI를 만약에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러면 AGI가 결국에 뭐가 될까요? 대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AGI 말고 조금 낮은 단계의 뭐 도메인 특화 모델이나 지식 중류로 뭘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들에서는 이제 정말 넓게 봐서 웹투적인 입장으로 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분이 이미 뭐 딥시크도 하고 많이 했으니까 가능하다고 하지만 AGI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표방을 했을 때 그러면은 너네가 정확히 뭘 할 건데? 라고 들어가 보면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AGI가 그럼 그냥 대시보드로 끝나는 건가? 그냥 툴로 프레임워크로 끝나는 건가? 그 정도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를 훨씬 바라고 되게 큰 이상향을 바랄 텐데 그런 정도를 웹3에서 이해를 하고 용어를 쓰고 있는 걸까? 다른 거 하나는 에이전트라는 개념은 사실 정말 옛날부터 이미 있었던 개념이거든요.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학계 쪽 이런 데서도 이미 쓰고 있었던 용어였는데 AI 에이전트 한다는 죄송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괜찮을까요 혹시? 네, 계속 말씀하세요. AI 에이전트라는 게 쓴다고 했을 때 사다 들어가 보니까 에이전트 했어요. 저희 투자도 많이 받았어요. 뭐 들어가 봤는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웹페이지 대시보드에다가 뒤에 API만 붙여서 그냥 에이전트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에이전트도 아니고 정말 넓게 보면은 AI도 아니고 그냥 챗GPT, 워래퍼, 그냥 챗GPT로
그냥 자기네들 이 웹페이지 감싼 거에 다름이 없거든요. 에이전트는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고, 액션이 있어야 되고, 그 액션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가 사용자한테 보여줘서 하는 게 에이전트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앞에 AI가 붙어 있으니까 좀 더 잘 돌아가고 잘 되겠지, 나 생각하고 다들 쓰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단순히 챗 GPT 붙였다고 그게 AI 에이전트가 되는가? 는 아니라고 보고, 웹2에서 AI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뒤에 AI 관련된 API 붙였다고 에이전트라고 붙이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 부분이 조금 좀 많은 사람들 혼란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제가 원래 있었던 부분은 저는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쪽에 이제 데이터를 좀 담당하고 했었었는데 데이터는 사실 모으는 거는 좋죠. 많이 모으면 좋고 빅데이터 열풍이 또 너무너무 좋았는데 모으는 건 좋은데 그래서 모으는 거를 어디다 쓸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데이터는 모은다고 장땡이 아니라 이 모으는 때부터 이미 어떻게 잘 모을 거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데이터 모아서 B2B 마켓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글쎄 그게 잘 될까? 웹2에서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결국에 들어가게 되고 데이터를 모았는데 결국에 베리데이션 없이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다 모아버리면은 그거는 데이터가 아니라 사실 그냥 거의 디지털 덩어리에 가까운 친구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서 사실 고민을 좀 되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 방향을 선택한 것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 걱정을 해서 진행한 거였는데 웹3나 크립토 쪽에서 AI에서 뭐 데이터 레이블링 한다는 팀, 에이전트를 한다는 팀, 더 넓게 나가서 AGI를 하고 우리가 로봇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테크에 편승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끌려고 좀 하는 게 아닌지 정말 그 내부에 기술자는 있는지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얘기를 했대요. 괜찮습니다. 혹시 에릭님도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네. 이제 저는 AI가 용광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AI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다들 첫 번째로 떠올리는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얘기하면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형님이 말씀하신 AI를 삼창하는 그게 먼저 떠오르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AI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좋은 AI도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AI 또는 가격적으로 성공한 AI 아니면은 정말 윤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AI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AI는 다들 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느끼실 것 같은데 퓨탈키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기는 해요. 제가 이제 퓨탈키 관련해서 가장 좋은 글은 현재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솔라나 슈퍼팀 영국 UK에서 낸 아티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유니스왑과 옵티미즘이 퓨탈키 관련해서 실험을 하겠다라고 올린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퓨탈키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예전의 실험적인 키워드들에 비해서는 뭔가 두각을 나타낼 것 같아요. 다음 6개월 동안. 근데 이제 퓨탈키랑 AI를 접목하는 거가 저희 팀이 지금 관심이 있는데 어렵지만 뭔가 시장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굉장히 어렵고 아까 주영님이 말씀하신 마나나 타오도 같은 AI지만 참 다른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해보고 내가 어떤 게 좋은지는 좀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토퍼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너무 제한된 인프라 환경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요새 좀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제 T라든지 MPC 아니면은 이제 FH 같은 프라이버시를 위한 이제 환경인데 사실 저희 쪽 아티클 읽어보시면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LLM을 거기서 돌리는 거 절대로 불가능한 거고요. 하지만 그거를 가능하다고 좀 과격한 표현으로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왜 AI 모델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냐.
봤을 때 이 제한된 컴퓨팅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사실 이게 시작이 된 게 저희가 사실 이미 웹2 회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데 예, 기술적인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지금 너무 제한된 인프라에서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좀 그 부분을 좀 짚고 싶네요. 네, 이 거짓말쟁이들이 많다, 이 시장에. 근데 이거. 네, 뭐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뭐 사실 이제. 사실이잖아요. 네, 솔직히, 뭐, 얘기를 하면은 이미 이제 완전 동용화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핑하는 그 논문도 이미 중국에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FH를 굉장히 가볍게 적용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차차 나아지겠죠. 기술이 다 해결을 해주겠죠. 하지만 지금의 환경에서는, 지금의 컴퓨팅 자원에서는 좀 더 경량화된 모델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에 집중을 하는 게 좀 옳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이 인센티브 구조 자체가 거꾸로 돌아가는 판이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걸 누굴 탓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펌닷폰을 탓해야 돼, 어떻게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죄인이죠. 나도, AI 에이전트 코인 가가지고 막 사고, 막 그런 애들한테 돈 주니까 이제 좋다고 걔들이 막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소소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제 제가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약간은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저 같은 놈들은 이제 이런 거 어떻게, 걔네 깃허브, 그래서 웃기잖아요. 깃허브를 그래서 올려놔. 그래서 올려놔서 보면은 봐도 몰라, 나 같은 놈들은. 그래가지고 또 누가 만들었잖아요. 깃허브 같은 거, 스캔해가지고 그게 복제된 건지 아니면 어디서 포크해온 건지 이런 거 이렇게 다 하더만. 근데 또 이제 그거를 또 뚫으려고 그럴듯한 깃허브를 또 만들더만, 애들이. 그래서 창과 방패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튼 간에, 이 크립토 시장에서 조금 더, 건강한, 발전이 일어났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튼, 오늘 지금 저희 마지막 한마디가 되게 길어졌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였던 것 같은데, 더 욕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여기? 저희도 이제 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네, 네, 저는 짧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까 주영님이 사과를 하시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철학적인 얘기를 좀 좋아해요. 근데 이제 상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한국에서는 식자라고 이제 지식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영어에서는 common sense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것에 따라서 사실 세상의 중간 지점, 중위값은 이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펌답번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프로덕트가 적응을 해야지, 일반 사용자들이 잘못했다, 리테일러들이 너무 그렇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키워드들을 어떻게 차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이오 프로토콜이 이제 바이오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를 또 내놓더라고요. 오픈소스로 조만간. 이런 것들도 지금은 최대한 빨리 스스로의 생각을 수정하는 시대가 왔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적응을 얼마나 빨리 하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희 팀도 그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네. 저도 빨리 적응을 잘 해내는 인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튼 지금까지 피전 AI 세 분과 함께 피전 AI도 아니고 그냥 피전이죠. 네, 피전 세 분과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진짜 많은 걸 배워갑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